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오후 15시 20분. 폭스바겐 벤 한 대가 정부 청사 건물 앞으로 들어가 주차. 이 차량에서 내린 한 경관. 그는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 5분 정도가 지난 15시 25분. 경찰국의 CCTV 관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경관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차량의 차대 번호를 조회하려 확대를 하고 보던 그 순간 평화롭던 노르웨이 시내에서 폭발한 차량. 그 여파로 이 근방에 있던 모든 건물의 유리창과 구조물들은 부서졌고 공포에 휩싸인 많은 시민들은 혼비백산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엔 부상당했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죠. 이 건물엔 나라의 핵심 부서인 에너지부, 재무부, 교육부, 대법원 등이 있었고 그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총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가장 중추부를 공격하는 테러로 볼 수 있었죠. Kom dere lengst mulig unna alle sammen. Flere kvartaler. Her kan dere avse mer, og det kan sprenge mer. Er det flere oppover? 이 끔찍한 폭발의 소리는 약 7km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고 동시에 오슬로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들은 폭발이 일어난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선 이 사태를 노르웨이를 공격하는 테러범의 소행일 것이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하였기에 실제 폭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 2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어떤 추가적인 공격이 가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구조 및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되어가는 듯하였지만 폭발이 일어난 지 약 3시간이 지났을 때인 18시 20분경 오슬로 경찰국의 한 남성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Ja, god dagen. Her kommandør Anders Behring Geirik i den norske antikommunistiske motstandsbevegelsen. Jeg er på Utøya for øyeblikket. Jeg ønsker å overgi meg. Ok. Hvilket nummer ringer du fra? Jeg ringer fra mobil. Du ringer fra din mobil? Ja. Det er ikke min mobil, det er en annen. Hva heter du for noe? Hallo? 자신을 반공저항군 본부 사령관이라고 소개한 신고자 남성은 우토야 섬에서 이제 항복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신고를 접수한 교환원은 낮에 일어났던 그 폭발을 머리에 떠올렸고 곧바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15분이 지난 18시 35분 배를 타고 우토야 섬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는 가장 먼저 선착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미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섬 안쪽으로 이동하는 내내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죠. 거의 모두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색을 벌인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수반에서 라이플과 권총, 경찰들이 입는 방탄복과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반공저항군 사령관이라고 소개했던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체포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이제 내 계획 중 2단계는 끝이 났다 라는 이상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이런 정신나간 학살을 펼친 사람이 총 몇 명이냐 물었을 때 다른 팀원들은 섬을 빠져나간 상태다 라는 대답을 해왔죠. 오슬로에 있던 정부 청사를 노리던 대형 폭발,
우토야 섬에서의 대량 학살. 현대화된 노르웨이에선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끔찍한 일이 하루에 2건이 벌어지게 되니 수뇌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일단 브레이빅이라는 그 남성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빗이에요. 전 오슬로 중앙경찰국 대테러부 올리크 니키스트 형사입니다. 네. 우토야 섬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10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두 노동당의 개들일 뿐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일 뿐이라고요. 학생들이에요, 학생. 노동당의 개들은 노르웨이 국민을 실망시킨 대가를 치러했을 뿐입니다.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오슬로 폭탄 테러도 직접 행한 건가요? 브레이빅 씨, 당신이 저지른 이 범죄는 국가 차원에서 테러로 분류되는 중범죄예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저를 압박하실 생각보단 저희 부대원들이 실행할 3번째 공격에 대해 대비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현장에서 체포될 때 그 말씀하셨다가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번복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 그건 형사님이 판단하기 나름일 듯하네요. 당장 취소시키세요. 제 조건을 들어준다면 생각해보죠. 재판에서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펜과 종이를 주시면 이름들을 적어드리죠. 펜과 종이를 잡아들게 된 브레이빅은 노동당 소속 고위층 간부들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적힌 이름은 노르웨이 총리인 옌스 스톨텐베르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총리는 불가능해요. 이 사건과 아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은 형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브레이빅은 신문실을 나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울리크 형사는 얼마 뒤 오슬로 정부청사에서의 피해자 수, 우토야 섬에서의 피해자 숫자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오슬로 폭탄 테러로 인해 8명의 사망자, 8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우토야 섬에서의 난사로 인한 사망자는 69명, 크고 작은 부상자는 총 6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되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수치는 우토야 섬에서 희생된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고작 18세였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나이로 고작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을 총으로 무참히 살해했던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 이상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작은 섬인 우토야 섬에 들어간 브레이빅은 라이플과 권총을 사용해 마치 야생동물을 사냥하듯 1시간 30분 동안 쫓아다니며 살해하였고 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이러던 중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던 브레이빅은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임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이 리피스터. 그리고 경찰을 통해 이 연락을 받게 된 본인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미친 살인광에게 콕 찍혀 선임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TV에서는 온통 브레이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던 중이라 그 거부감은 더했고 그의 변호를 하기 싫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인 아내는 이 말을 전해줘. 여보, 만약 그 테러범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치료할 거야. 그게 내일이니까. 당신은 변호사잖아. 사람이 누구든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신 일이야. 그런데 당신을 콕 집어서 요청하는 사람을 거부하겠다고? 아내의 이런 말을 듣게 된 리피스터 변호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얼마 뒤 브레이빅과 마주한 그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전혀 모르겠군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전 그 사건 법정에서 당신을 봤죠. 무슨 사건이었죠? 살인 혐의, 네오나치, 올레 니콜라이 크비슬러? 맞아요. 전 방청석에서 당신을 지켜봤었죠. 그리고 바로 제 계획에 포함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당신이 우토야에서 죽인 아이들은 평균 나이가 고작 18살이었어요. 노동당의 개들일 뿐이에요. 제가 왜 당신 변호를 맡아야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나도 그쪽을 지지하는 노동당원이에요. 우토야 섬에서 열리는 캠프에 내 아이들을 매년 보냈어요. 만약 내 아이들이 이번 캠프에 참가했었다면 당신은 내 아이들을 모두 죽인 거라고. 아이들이 몇 명이죠? 5명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 정말 어이가 없군요. 난 단지 변호사의 임무를 다할 겁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지 당신에 대한 호감은 추후에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먼저 당신이 이 범행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브레이빅은 전후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하였고 이 얘기를 듣게 된 리피스터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꼼꼼하게 계획해왔던 범행이었기에 이 부분을 판사에게 설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아 보였죠. 재판 준비 기간 동안 검찰 측에선 브레이빅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신 이상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리피스터 변호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신과 감정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선 원고 측 정신과 박사 2명, 피고 측 정신과 박사 1명으로 감정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각 정신과 박사들을 통해 진행하던 중 리피스터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흘려보냈고 언론에선 브레이빅이 정신 이상으로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받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유명 프로파일러나 정신과 박사들이 TV쇼에 출연하여 진짜 정신 이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브레이빅은 TV나 신문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노르웨이를 구하기 위해 희생된 전사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한 정신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만약 재판장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문화를 부르짖으며 혈통도 알 수 없는 민족을 받아들이는 지금 정부에게서 노르웨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 순간만을 준비하며 살아왔다고요. 변호사님은 제가 한 행동이 정신 나간 살인마가 한 짓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오나치 사건 변호하실 때도 그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미치광이 살인마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변호사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해방운동을 하였고 100%는 아니지만 98%는 만족할 정도로 모든 작전을 성공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신병자가 아닌 전사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브레이빅의 주장대로 정신감정은 취소되어 재판 준비로 진행되었고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망의 브레이빅 사건 재판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 다음으로 피고인 브레이빅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법원은 대부분 우세정당인 노동당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전 총리인 그로 할렘 브루틀란의 여동생인 한네 할렘의 절친이더군요. 그래서 노동당에 반하여 행동한 제가 정당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이 될 게 분명하기에 이 재판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리피스터 변호사, 지금 피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전에 이 부분은 모두 합의하여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리피스터 변호사는 갑자기 폭탄 발언해버린 브레이빅과 잠시 대화를 나눴고 몇 분 뒤 판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조금 전 피고가 한 발언은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째서죠? 피고가 전하고자 했던 뜻이 다소 격하게 표현되었던 것이고 그 누구도 비방할 생각은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 받으신 건가요? 네, 좋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군요. 이어서 원고 측 잉가바에르 이행검사는 리피스터 변호사가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브레이빅의 범행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발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게 된 브레이빅은 변호사를 대신해 항변을 시작하였죠. 제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오슬로 폭발, 우토야 섬 사건 둘 다요. 그렇지만 전 이것들을 변태적 살인 욕구 때문에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은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를 구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르웨이를 좀먹고 있는 노동당의 정책을 막기 위한 반공저항 운동을 펼쳤고 아무도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기에 직접 나섰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실행하다 생긴 부수적인 피해들이라는 것이었죠.
이 항변을 한 브레이빅 다음으론 스베인 홀든 검사가 앞으로 나와 브레이빅이 범행을 실행하기 10년 전부터의 모든 행적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2002년 23살이었을 때 이번에 발생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회사엔 6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금 행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여러 해외 차명 계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100만 크로나를 벌었다고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했던 사업 치고는 꽤 좋은 수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대비 수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되어 있었기에 비슷한 시기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익은 신고하지 않았으니 가능한 일이었고 마찬가지로 세금도 매겨지지 않았기에 심각한 탈세까지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여기서 모은 돈을 모두 현금화시켜서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머무르기 시작하였고 항상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신과 박사인 토르게이 허스비의 피고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이 은둔자 생활 기간 동안 정치적 병적 증세가 심각해져 갔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인터넷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지내던 중 2007년 2월에 자신의 이념과 맞아떨어지는 프리메이슨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곧 세인트 올라프 러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꿀 정도로 그곳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프리메이슨 연맹의 그랜드 마스터인 아이바르 스카르시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열린 온라인 회의를 제외한 어떤 오프라인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게재한 글들을 봤을 땐 프리메이슨의 이념에 완전히 녹아든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에 무언가 수상하다는 말까지 하였죠. 그렇지만 그 글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통해 그는 프리메이슨의 최고 등급인 그랜드 마스터의 직급을 수여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이념을 엿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이민 제한주의 진보당의 당원이었던 부분입니다. 1999년부터 당원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2006년까지 당원으로서 지냈죠. 2002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오슬로 서부 지부의 의장이었고 10월부터는 이사로 진급하였습니다.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모인 이 당의 핵심 인사로서 지냈지만 그 사이에서도 너무도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당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09년 12월 6일 피고는 온라인으로 영국의 반이슬람 거리 시위운동단체에 가입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하였고 한 번은 브래드포드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강제로 제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2년 4월에 자신을 제외한 다국적 남성 9명과 함께 국제기독교 군사조직을 설립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성전기사단이라고 칭한 이 조직은 노르웨이의 2개의 비밀감옥을 비롯한 각국의 비밀감옥에 기독교에 반하는 이념을 가진 자들을 수감시키고 관리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였죠. 이외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많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글들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무참하고 대량의 희생자를 낸 사건의 주범인 피고 브레이빅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왔고 이제서야 실행에 옮겨 만족하고 있는 살인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빅의 이렇게 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홀든 검사는 이어서 이 사진들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가 은둔 생활을 할 때 주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따로 연습하던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들이었죠. 최근 사건을 실행하기 약 3개월 전부터 피고는 하루에 약 17시간씩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라는 FPS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아마 오토야 섬에서의 학살을 연습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게임도 있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죠. 이 게임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던전을 공략하는 리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약 10년 동안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자신의 이념을 현실 생활에 옮기기 위한 일종의 연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 홀든 검사를 보며 브레이빅은 킥킥대며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취미 생활일 뿐인데 저렇게 이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것을 보니 어이없어하는 듯하였죠. 그런 모습을 본 홀든 검사는 곧바로 브레이빅의 유튜브에 올렸던 약 12분 분량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영상은 사건이 터지기 약 6시간 전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이었고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보수 정당을 향해 순교를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진 중 하나는 실제로 우토야 섬 학살 때 사용한 루거 미니 14 라이플을 내복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정신 나간 살인광이 올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구독자가 몇 명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이 터진 뒤 유튜브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의 재판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 측의 항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 측에서 공격하려 준비한 것들을 들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죠. 자신이 준비하였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실제로 성공한 것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순간이었으니 그릇된 이념을 갖고 있던 브레이빅으로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 내용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브레이빅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단체는 손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공식 성명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죠. 지옥에 있던 악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벌였으니 그럴만도하였습니다. 2일차에 열린 재판에서 브레이빅은 재판장에 등장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인 인사가 아닌 바로 나치 방식의 경례였죠. 이 모습을 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안 판사인 토마스 잉드레보 씨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첫 번째 재판이 열린 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브레이빅에게 반드시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사도 아닌 치안 판사라는 건 여러분들 중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영어로는 레이 저지라고 하는 특이한 개념의 치안 판사는 배심원 제도가 없는 북유럽이나 일부 유럽권에서 채택하는 일종의 법률 시스템으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심원을 일반 판사와 같은 자리에 앉혀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이 치안 판사로 뽑히는 사람들은 법률과 무관한 직종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무작위로 뽑아 어떤 기준에 의해 통과된다면 단일 재판에만 출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잉드레보 씨는 판사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에 둘째 날에 해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열린 재판에서 브레이빅은 변호사를 놔두고 직접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은 다문화주의를 반대한다며 중국으로부터 자주를 위해 싸우는 티베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도 티베트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적 보호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취지였죠. 그렇게 말한 피고인 브레이빅을 향해 원고 측에서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브레이빅 씨, 당신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천은 무엇이죠? 위키피디아요. 참관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단지 백과사전을 보고 그릇된 이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기간 정신나간 짓들에 이은 대량 학살을 저질렀으니 말이죠. 그리고 전 이 재판 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공격과 같은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이런 공격에도 이 나라의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무슬림과 다문화주의자들의 침략은 전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되는 대로 노르웨이를 지킬 겁니다. 나이트 템플러는 계속되리라. 그리고 얼마간 재판이 진행되던 중 브레이빅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판사에게 요청하였죠. 약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고는 읽어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판사의 제지 끝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요약문 한 장 정도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은 노르웨이의 사회인류학자인 토마스 일란드 에릭슨의 논문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빅이 힘을 싣는 핵심 부분은 2008년 1월에 에릭슨이 방송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었죠. 에릭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라는 다수의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우리라고 부를 수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노르웨이 현 주소는 다문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순수 혈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구상에서 노르웨이 민족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리겠죠. 저는 에릭슨 박사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며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 발언을 듣게 된 웬케 엘리자베스 안튼 판사는 리피스터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확인된 발언인지를 묻자 곧바로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브레이빅은 엘리자베스 판사에게 에릭슨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그것은 받아들여져 추후에 열릴 재판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을 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3일 차인 4월 18일 전날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브레이빅은 나치식 경례를 하며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사는 리피스터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했고 마치 최후의 통첩인 듯 했습니다. 이날은 거의 모두 브레이빅이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증거들에 대한 반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자신이 재판 전 조사받을 때 휴대폰과 PC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선 브레이빅이 더 나이츠 템플러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런던에서 세르비아인인 미올라드 울레맥을 만난 게 맞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선 그를 직접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온라인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눴을 뿐이라며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법정에 자리한 미오라드의 변호인도 그와의 어떤 커넥션도 부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빅이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명 성전기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는 조직이라기보단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명목상의 단체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보고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전기사단은 심혈을 기울인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이어진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한 가지의 이념으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성전기사단 20명의 회원들은 제가 순교자가 되더라도 항상 노르웨이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재판 4일째 되던 4월 19일 이날 브레이빅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던 것인지 법정에 나타났을 때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나치식 경례조차 말이죠. 사실 이전에 했던 나치식 경례로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추가적인 소송을 걸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마치 전사인 양 떠들었지만 막상 현실적인 타격이 생기자 알아서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고 측에선 브레이빅에게 왜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하여 계속 지낸 것인지 직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조사 및 진술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나마 남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 던진 질문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과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건 단순히 폭력적인 게임이 아니라 팀원들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팀워크가 필요한 단지 취미생활일 뿐이라고 답변하였죠. 당신이 했던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던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울드아르입니다. 그 던전의 모티브가 어디서 온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리스 신화의 티탄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르드 신화로 말하자면 요투나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하려는 말을 먼저 해주셨군요. 그럼 노르드 신화에서 신들이 황금기를 맡고 통치하는 자리에 오른 신들의 왕은 누구죠? 오딘이 최고 신으로 등장하죠. 오딘이 사용했던 무기의 이름도 아십니까? 국리르예요. 오딘의 아들은요? 토르죠. 멸리르를 사용하는 청둥의 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피고의 신화 역사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피고는 우토야에서 사용했던 라이플과 권총에 특별한 이름을 새겼었습니다. 라이플에는 국리르라는 이름을, 권총에는 멸리르라는 이름을 새겨놓았죠. 맞습니까? 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 이념을 전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나 SNS를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언론은 저와 같은 세력들을 마치 나라를 좀먹고 있는 사람들처럼 공격하였죠. 그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노르드 신화의 오딘이나 토르와 같은 존재가 노르웨이를 조금 더 거친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했죠. 그렇다면 폭탄에도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요. 폭탄은 단순한 공격적 수단이었나요? 청사에서 노동당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라면 그걸 노렸다고 봐야겠죠.
우토야 섬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쏜 것도 당신의 이념에 따른 행동이었나요? 네, 제 눈에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닌 단지 노르웨이를 좀먹고 있던 세력일 뿐이었습니다. 검사님이나 언론에선 미성년자 아이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기존 노동당원들의 자리를 물려받아 노르웨이를 망가뜨릴 사람들 뿐이었죠. 그 섬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사망한 건지는 아십니까? 언론에 의하면 69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닌 69명만 살해한 이유는요. 제 목표는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최초 몇 명을 살해하고 겁을 준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 육지를 향해 헤엄쳐 도망가는 사람들을 모두 싹쓸이해버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섬의 이곳저곳에 숨어있을 곳이 있었고 저는 모두 죽인 건 줄만 알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했던 거예요. 다소 제 판단이 부족했던 거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유가족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자수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피해는 훨씬 컸을 겁니다. 세대의 자동차 폭탄을 준비해 국회의사당, 총리 사무실, 오슬로 시청, 왕궁을 한꺼번에 폭파했을 테니까요. 어떤 이유로 차량 한 대로만 폭탄 테러를 했던 거죠? 차량에 폭탄 재료들을 싣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한 대로 청사에 폭탄을 터뜨리고 우토야 섬에서 아이들을 모두 죽인 후에 전 노르웨이 총리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납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납치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요? 제 폰으로 그 여자 참수 영상을 찍은 후에 페북이나 트위터에 업로드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브레이빅의 증언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은 부가적인 피해라고 수차례 주장하였지만 현재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닌 이상이야 말조차 하기 힘든 것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5일차 재판은 끝이 났고 뉴스에선 이날 브레이빅이 증언했던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리하여 노르웨이에 살고 있던 모든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사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형법상 사형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더라도 노르웨이에선 최대 21년형만 살면 되었으니까요. 물론 21년만 딱 살고 100%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21년 후 석방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기를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만약 추가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이 지난다면 거기서 또다시 석방심사를 보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 1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 시스템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즈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일차 재판날이 다가왔고 이날 브레이빅은 오슬로 정부청사에서 자신이 터뜨린 폭탄으로 인해 무고한 행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부분에 대해 유족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미치광이 살인마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원래 착한 사람이 딱 한 번 화내는 것보다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딱 한 번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임팩트가 크다고 해야 할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인 7일차가 되었을 땐 원고 측 증인인 토르 인게 크리스토퍼센 씨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토르 씨는 사건 당일 청사 건물 지하에서 보안 감시를 맡았던 경찰 경호원이었습니다. 토르 씨, 당신이 그날 봤던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 그날 15시 20분경에 청사 건물 뒤쪽 편에 벤 한 대가 들어와 주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았는데 저희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시간대에 차량을 갖고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었던 터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전으로 상부에 물어봤죠. 우리 쪽 병력이 벤을 타고 들어왔는데 어떤 걸 납품하기로 한 거냐고요.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알아보겠다는 답변이 왔고 차량의 번호를 보기 위해 카메라 줌을 당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큰 폭발음과 진동이 찾아왔고 모든 시스템은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리고 원고 측에선 당시 폭발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의 심각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폭탄 전문가인 스베인 올라프 크리스텐센, 법의학 전문가인 레치, 검시관인 트레이니 페데르센,
스토르세스가 증인석으로 자리에 여러 증거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참혹한 당시 상황을 마주해야 했던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그중 폭탄 전문가인 스페인 씨가 설명하는 차량 폭탄은 브레이빅이 얼마나 공들인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흔히들 ANF4라고 부르는 폭발물입니다. 비료로 많이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과 경질류인 디젤류, 등유, 설탕 등에서 나오는 탄소를 혼합하여 만들죠. 이 중 비교적 탄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등유나 디젤류가 사용됩니다. 방금 걸 듣고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 폭탄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아주 저렴한 것도 특징이고요. 그런 이유로 중동에선 자주 사용되는 차량 폭탄 테러의 재료로 사용되죠. 어쨌든 안정적인 상태의 질산 암모늄이 탄소와 혼합되어 폭발에 이르기 위해선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유나 디젤이 고온으로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탄소가 안정적인 상태의 질산 암모늄과 결합하여 불안정한 질소화합물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러한 폭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거에 ANF4가 사용되었던 대형 사건을 예로 들자면 1993년에 알카에다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를 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운이 좋게 소수의 사망자만 나왔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폭발의 수준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되었던 차량에 실린 폭탄은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질산 암모늄이 약 590kg 실려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590kg만으로 지하주차장 6개 층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준이었으니 얼마나 위력이 큰지 실감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레이빅이 폭탄 테러로 사용했던 벤 안에는 최소 500kg이 실려 있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의 어머니 집에 딸려있던 헛간에는 질산 암모늄으로 구성된 비료 3톤, 질산 칼슘으로 구성된 비료 3톤, 총 6톤이라는 비료가 지오팜이라는 회사를 통해 구입되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헛간에서 없어진 비료의 양으로 따져봤을 때 최소 500kg이었지만 폭발의 반경과 위력으로 따져봤을 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실려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산 암모늄 비료를 판매한 지오팜 관계자가 나와 원고 측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였는데 3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어떻게 개인에게 허가 없이 팔아내는 것이었죠. 다른 나라에선 폭발물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것을 한 번에 구입하는 데 있어 허가 절차와 구입량에 제한이 있는데 노르웨이에선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팔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선 이 비료가 판매될 당시인 2011년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었다는 게 밝혀져 오히려 노르웨이 정부 측의 비판이 일기도 하였죠. 이 재판 직후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판매 금지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흘러 재판 8일차에는 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은 몇 명의 생존자들이 나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가슴에 구멍이 났을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재판 당시엔 신체적인 고통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크다고 증언하였죠. 그리고 9일차에도 그 뒤에도 한동안 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습니다. 모두 사건 당시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차에서 25일차까지는 우토야 섬에서 총을 맞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21세의 마티아스 에코프는 허벅지와 음낭에 총을 맞고 생존한 생존자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다른 사람들과 우토야 섬에 있는 카페에 모여 오슬로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실시간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하는 전화를 받지 않아 울음보가 터진 아이들의 비명소리까지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와중에 밖에 있던 한 아이가 경찰관이 배를 타고 왔다고 전해주더군요. 부두 쪽으로 가보니 경찰관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고 표정이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곳으로 왔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더니 현재 폭탄 테러범을 찾느라 병력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만 왔다는 말을 하면서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권총으로 제 하체를 쐈습니다. 그리고는 언덕 위를 뛰어 올라가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얼 안으로 뛰어들어 팔만을 사용해 헤엄쳐서 그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재판의 마지막 날인 6월 22일 금요일 재판이 열린 지 43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정신과 박사들이 증인석에 나와 브레이빅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증언하였고 그 결과 그 어떤 범죄자들보다 더욱 뚜렷한 신념과 목적성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브레이빅은 과거도 현재도 지극히 제정신이니까 정신병원에 보낼 상상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2달이 지난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제정신인 것으로 판정되어 10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상자가 몇백 명이 되는데 고작 1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21년형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듯 노르웨이에선 테러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형을 내립니다. 바로 10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21년형처럼 말이죠. 게다가 당해 가석방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매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노르웨이에선 이 정도가 미국에서의 사형 수준이라고 하니 범죄자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 듯합니다. 어쨌든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브레이빅은 감옥에 수감되어 10년이 지난 2022년 1월에 가석방 신청을 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법정에 등장을 하며 나치식 경례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판에 어떤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백인 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멈춰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호텔과도 마찬가지인 노르웨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더니 또 저런 짓거리를 하는군요. 하여간 그는 가석방 재판에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폭력과 테러로부터 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어떤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이며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과거에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방된다면 북극이나 백인이 없는 비서구 국가로 이주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검찰 측에서는 나치식 경례와 정신나간 말들을 써붙여놓고 언행 불일치를 보이는 브레이빅을 놓고 가석방 기각을 요청하였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난 2월 1일 화요일 법원에선 그의 가석방 요청을 기각으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쌤통이네 이 자식이라는 다소 중립적이지 못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석방 기각을 놓고 브레이빅의 변호사는 항소를 신청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감옥은 호텔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감실에선 혼자 지내고 TV, 침대, 개인 화장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노트북 등 재소자가 원한다면 뭐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실 문은 언제든 열려있어 원한다면 헬스장이나 운동장, 부엌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죠. 하나 예로 들어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에서 나오는 수감자와 간수는 감시하고 감시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커피를 마시고 싶어 부엌에 온 것이죠. 먼저 온 수감자가 커피를 따라갈 때까지 간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브레이빅도 이런 시스템의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감옥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감이 아닌 교화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10년 동안 교화를 시켰는데도 나치식 경례 따위 하고 있는 브레이빅을 보자면 과연 저 모토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뜨는군요.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는 이런 식의 생활이라니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말씀드리는 동안 개인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브레이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5 George 496 Blood Ring 6 Blood Ring 2 Room